저기 뭐지? 국민들에게 관심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야당 죽이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싱크 안 맞는 분들 죄송합니다. 택배 안 받아버렸어. 없는 척.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야당은 전혀 그 관심을 못 받게 하는 거야. 관심을 주지 않는 거야.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거야. 기사를 쓰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만 이 박근혜가 이명박을 비판했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이명박을 비판했다,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지금 싸움 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야당 죽이기 하는 거야. 야당 죽이기. 그래서 지금 유승민을 띄우는 게 그거라니까. 딱 그거야. 언제 그랬어? 언제? 2011년에도 그랬잖아. 2010년 11년 계속 그랬다니까. 야당 죽이기. 야당의 존재감을 없애버리고 계속 박근혜 이명박이 긴장관계인 것처럼. 뭘 긴장했는데. 박근혜가 다 도장 찍어줬잖아. 예, 박근혜 도장을 받고 그리고 정치했단 말이야, 이명박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마치 박근혜가 이명박을 견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당 내에 야당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런 거야. 그게 목적이 뭐냐? 야당을 죽이는 거예요. 야당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2012년 총선 때 박근혜가 막 전체적으로 당을 바꾸고 막 이런 모습, 그러자 막 혁신, 변화, 새로움 막 이러면서 막 뛰었잖아. 지금이랑 똑같아. 유승민이 된 거는 민심의 반영이고 변화를 의미한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을 죽이려는, 야당의 존재감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야당의 존재감을 없애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고, 그러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기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근데 이게 막 이놈들이 다 짜고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기사의 흐름이 전부 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기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써. 그게 대세인 것처럼. 근데 그게 대세가 아니라는 거야. 그 대세를 만들려는 놈들이 그렇게 이 여론을 조작하는 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 영혼 없는 기사를 쓰지 마라. 영혼 없는 기사 쓰지 말고 정말 줏대 있게 자기의 주관에 맞게끔 누가 클릭을 많이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용 있는 기사를 쓰다 보면 언젠가 그 기자의 기사를 사람들이 눈여겨보게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막 그 클릭수 이런 걸로 막 눈요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하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랑 어울려가는 뭐라 그러나, 앉아서 그냥 기사 몇 개 쓰고 기사 쓰는 거, 그런 사람은 기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정말 취재해서 자기가 열심히 취재하고 방향을 가지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는 줏대 있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 조작단이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그 이슈를 쓰게끔 막 강요하잖아. 이슈로 막 이슈 기사만 쓰게끔 강요하는 거야. 거기 놀아나지 마라. 놀아나지 말고 줏대 있는 기사를 써라. 도리어 내가 기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론 조작단이 뭔가 막 하고 있어. 그럴 때 뭔가 쓸 때 거기에 얘 하나를 크림빵을 띄웠다. 크림빵을 제목으로 넣어서 줏대 있는 기사를 쓰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게 막 크림빵 사건이다. 그러면 크림빵 사건으로 묻혀진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크림빵 사건 뒤에 본질적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줏대 있는 기사들을 써가야지. 그 내나 똑같은 기사들이 수백 개가 쏟아지는 거야. 거기 넘어가지 말자. 예, 거기에 우리 기자들이 좀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 이 고토 기자의 과거 기사들이 새삼 주목받는 다음에 아무도 읽지 않았던 그의 기사들을 이제서 읽는데잖아.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살자라는 이야기. 지금 왜 유승민을 띄우는가? 그 유승민이 탈박이다, 비박이다, 개뻥이다. 결국 저기 김무성이가 당대표가 돼서 박근혜한테 뭐 했냐고. 김무성이가 당대표가 돼서 박근혜한테 뭐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김무성과 박근혜가 긴장 관계인 것처럼 뭘 긴장했는데 뭔 긴장 관계인데 거기 넘어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소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법관 후보자를 또 지명한 거 아니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라는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지명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대법관이야, 대법관. 대법원 법관.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 은폐했던 검사 출신이래. 당시 고문치사 수사를 축소 은폐했던 사람. 이게 지금 이 대법관 후보라는 거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이 일 확인됐다. 당시 서울지검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5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의해 폭로됐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서 고문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다. 박 후보자는 1, 2차 모두 수사팀에서 일했다. 당시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으나 민주화 항쟁 이후엔 1988년 1월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검찰은 사건 진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다가 정의권 사재단이 정부의 은폐 사실을 폭로한 이후에야 최소한 관계자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정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포기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이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이 유승민이 한마디라도 했어? 지금 이런 박상옥 대법관 이런 사람 지명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냐고. 이런 사람이 대법관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맞짱 뜨고 싸우면 내가 믿어줄게. 이 사람 저 지명 철회하라고 막 그렇게 박근혜한테 압박을 넣고 그래서 이 박근혜가 지명을 철회한다면 그럼 믿어줄게. 그러나 보자. 예. 자, 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가 있어요. 그럼 박종철 사건이 뭐냐?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 박종철 사건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예. 사진과 글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박상옥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자가 수사에 참여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14일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불법 체포돼 치안본부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들에게 고문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으나 언론, 의학, 종교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면서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됐다.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86년 4월 1일 청계 피복 노동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1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학생운동을 이어가던 박종철 열사는 87년 1월 13일 자신의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에게 연행됐다. 경찰이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수배자인 박종훈의 소재 파악을 위해 그 후배인 박종철 열사를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었다. 다음 날인 14일 대학 문화연구회 선배인 박종훈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박종철 열사가 계속 답하지 않자
물고문 전기 고문이 시작됐고 결국 박종철 열사는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진실은 우연히 사건의 단서를 접하게 된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의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짧은 기사 이후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종철 열사 사망 다음 날인 15일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박종철 열사 사망에 대해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문에 의한 사망이 아닌 단순 쇼크사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신문을 시작 박종철의 친구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6일 사건 당일 현장을 목격한 중앙대병원 오현상 전문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고 17일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황적준 박사가 물고문과 전기고문 흔적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상이 속속 밝혀졌다. 언론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사건 발생 5일 만인 19일 경찰은 마지못해 물고문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 경관이었던 조한경과 강진규를 구속했다. 이후에도 고문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질 조짐으로 보이자 당황한 전두환 정권은 김정호 당시 내무부 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해임하기에 이른다. 넉 달 뒤인 8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 미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은폐 조작을 폭로했다. 박처원 치안감, 유정방 경정, 박원택 경정 등 대공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 조작했고 고문 가담 경관이 2명이 아니라 모두 5명이라는 내용이었다.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과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은폐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서울지검은 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1, 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전두환 정권은 5월 26일 노신영 국무총리, 장세동 안기부장, 정호영 내무부 장관, 김성기 법무부 장관, 서동건 검찰총장 등 권력 내 핵심 인물에 대한 문책 인사를 단행했으나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거세진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은 6월 항쟁으로 이어져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을 쟁취해냈다. 한편 박종철 열사가 죽음으로 지킨 선배 박종훈은 2000년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해 경기 부천 오정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으나 잇따라 낙선했다. 현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창달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미디어 비평 인터넷 정론지를 표방하는 미디어팬 논설위원으로 있다. 자, 이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당시 치안본부장을 수사하면서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했던 검사가 지금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완구 삼천교육대, 이완구 삼천교육대. 지금 새누리당에서 있다가 원내대표 하다가 지금 이제 총리 후보로 박근혜가 지명한 이완구가 뭐 했다? 삼천교육대에서 그 사람을 분류하던 입과 분류를 했던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을 정하는 일, 한마디로 이 저승길 문지기 했다는 얘기야. 그걸로 훈장 받았다라는 거를 진성준 의원이 찾아냈더만. 그게 과거사 진상위원회 자료에서 나왔더만. 그 자료 좀. 진성준, 내가 찾을게. 그 진성준 의원이, 잠깐만.
아까 아침에는 다른 기사도 있었는데 관련 야, 이 뉴스를 말이야. 어, 아까 어디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음. 하여튼 기사를 물타기 하는데 정말 얘네들은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어. 맨 처음에 나왔던 기사가 가장 정확했는데 그 기사가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예. 자, 그러면 그나마 가장 비슷한 거. 음. 에이. 야, 어떻게 그 기사가 사라져버렸냐. 음. 이완구 삼청교육대 논란. 진성준 삼청교육대 사건 핵심 역할 수행했다. 음. 이완구 삼청교육대 논란. 진성준 삼청교육대 사건 핵심 역할 수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 즉 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 계획을 수립했다며 검거, 신고, 자수권유 조치, 사후관리 등의 책임 업무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0 청문회에 출석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 조정했다고 했다면서 이 후보자도 내무분과위로 파견되어 온 실무자인 만큼 삼청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보국 훈장, 광복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내무분과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우송대 석재 교수로 일하면서 시간당 1,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김경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석좌 교수로 채용됐고 6차례 특강을 하고 급여로 6천만 원을 받았다며 황제 특강이란 말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를 석좌 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준 고교 동창이라며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 자리와 석좌 교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보훈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삼청교육대 활동 의혹에 대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후보자가 당시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행정요원으로 문서 수발 연락 업무 등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래도 훈장은 줬다고? 그런데도 훈장을 줬다고? 또한 보국훈장, 광복장은 국보위 분과위 근무 인력의 직제별로 직원 전원 수여된 훈장이었고 이 후보자는 훈장 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보훈 혜택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고액 특강료를 받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후보자가 1년 4개월 동안 석좌교수로서 임용돼 수행한 활동과 업적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에 대한 6회 특강만 언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직기간 이 후보자는 알려진 특강 6번 외에도 보직자와 담당 직원 대상으로 4차례 특강을 했으며 해외 대학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자문을 11차례 실시하고 해외 우수 인력 HR 계획 자문을 통해 해외 우수 교원 다수를 초빙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여줘 봐봐. 그 결과를 말로만 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야지. 또한 이 후보자의 제안으로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이 세계적인 경영학 교육 국제 인증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인증을 획득했다고 준비단은 덧붙였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0년 1월 15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국제대학의 석좌교수로 근무하면서 총 5,076만 4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 중 소득세와 주민세로
250만 854원을 납부했다. 자, 좌우지간 이완구의 저기 총리 후보에 대한 뭐 이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야? 여기서 이 핵심은 뭐다? 이완구가 전두환의 삼천교육대, 예, 그 이완구가 전두환의 삼천교육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추진 중인 박상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은폐했던 검찰이다. 기가 막히죠? 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KBS에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바로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기가 곧 저기 해명할 테니까 기사부터 삭제해라. 그래서 막 여기저기 기사 삭제시켰다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되면, 예, 내가 박근혜 정부가 되면 뭐가 시작될 거라 했어.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 독재 세력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거 기억나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독재 하수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 분명히 했었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 예,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국회의장인가? 2012년에 국회의장 했던 강창희가 전두환 보좌관 출신인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 박근혜 정부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왜 이완구를 총리로 지명하고 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축소 은폐했던 검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겠어. 한마디로 이제 나라를 이제 이상하게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군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예.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완구나 박상옥에 대해서 김무성이가 한마디라도 비판했나요? 김무성 당대표가 한마디라도 비판했나요? 박상옥 그 대법관 지명에 대해서 반대했나요? 그러면서 무슨 대립각을 세워? 그러면서 무슨 긴장관계야? 어따 대고 언론은 긴장관계와 대립관계라고 글을 써대냐고. 이런 거짓말쟁이들아. 니네가 그러면서도 기자냐? 니네가 그러면서 언론이야? 고작해야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뭐냐? 인사 문제 해결해라. 인사 문제가 뭐야? 김기춘 정윤회를 쫓아내고 자기네들을 측근에 두라, 이 얘기야. 그게 무슨 비판이야? 구애지. 그거는 구애 활동이라고. 사랑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종의 찬양이야. 당신 옆에 내가 있고 싶어요. 그 옆에 있는 늙은이들 치우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무슨 긴장관계고, 그게 무슨 긴장관계고 비판이야. 김장관계? 김장관계. 막 이렇게 싸서 얼버무린, 속 넣고 쌈 싸서 얼버무린 김장관계. 미안해, 내가 긴장관계인 줄 잘못 알았지. 김장관계였구나. 사과해. 나는 긴장관계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 언론이. 김무성 박근혜가 김장관계라고 얘기한 줄 모르고 긴장관계로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 김장관계라면 이해가 돼.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도와주고 협력해가지고 같이 쌈 싸먹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내가 이해를 하지. 김장관계.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이 매우 심각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금 물론 손석희 뉴스 하나 남았어.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래도 그때는 누가
MBC라도 정상이었어. 김대중 선생이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래도 MBC라도 민주주의의 입장에 서서 방송을 했었어, 뉴스를.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 되면서 보도 지침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문화방송에 MBC에 살아있는 언론인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누가 이명박이 되자마자 그 MBC 사장을 또라이를 안 쳤잖아. 그러면서 그 MBC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종편들이 나와가지고 채널A, TV조선, MBN 하루 종일 헛소리 하잖아. 하루 종일 헛소리 하지. 그래도 지금 그나마 영향력 있는 손석희 뉴스가 그나마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다행이지. 그러나 이 손석희 뉴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얘네들이 해 나가는 거는 뭐 이 유승민이 변화와 민심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유승민, 김무성을 계속 띄워가고 그러면서 이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견제하는 것처럼 쇼를 하겠지. 그러면서 내나 같은 배로 짱짝꿍 그때도 그랬어. 이명박이 박근혜 허락 다 받고 일을 저지른 거란 말이야. 왜 박근혜가 이명박 수사 못하냐? 이명박이 저지른 일을 박근혜가 다 사인해 준 거야. 박근혜가 막 여론이 막 되게 불리해지면서 이게 이명박이 막 욕을 먹으면 박근혜가 한마디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서 밥 먹고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박근혜가 허락해주고 박근혜의 허락을 받아 이명박이 일을 저지른 거야. 박근혜의 허락을 받아 이명박이 일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박근혜가 이명박을 수사를 못하는 거야. 왜? 지가 사후 사인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를 비판해? 박근혜랑 각을 세워? 이거 내년 총선 때까지 쇼하는 거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쇼하는 거야. 쇼하는 거. 정말로 박근혜가 핵심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못하게 하냐? 아니라는 거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야당 죽이기야. 지금 통진당 죽은 다음에, 통진당을 없애버린 다음에 진보 세력이 맥을 못 추고 있잖아. 진보 세력이 맥을 못 추고 있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로 뭐 제1야당도 박살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무성, 유승민이 계속 띄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박원순을 지금 막 그 언론에서 띄워가지고 언론으로 계속 돌림방으로 나와서 저기 지지율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야당 후보 누가 나오든지 간에 돌림방으로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의혹을 제기해. 근거는 없어도 의혹을 계속 제기해가지고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그러면서 지네들은 민심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계속 쇼를 해 가겠지. 예. 그게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다. 결국 이제 이 미디어, 언론이 되게 무서워요. 언론사가 되게 무서워. 이 언론사들이 그렇게 이제 이 미디어들을 장악해 들어가는 거야. 미디어들을 장악해 들어가고, 뭐라 그러나, 소위 이제 우리 같은 대한 언론들, 지금 이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나마 냅두는 거지. 여기에 아프리카에 대자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 같은 사람 방송 못하게 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리카를 대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처리할 것 같아.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소위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짬짬이를 해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지.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 생각난 김에, 여러분, 우리가 방폭이 됐었잖아요. 매번 방폭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즐겨찾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방송이 갑자기 중단이 되잖아. 갑자기 방송이 이렇게 튕겨. 그러면 이제 들어와 보는 거야. 계속 들어와 보는데 만약에 방송이 없다. 그럼 방폭이 됐을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한 10분쯤 기다리면 내가 방송을 열어요. 10분쯤 뒤에 다시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면 방송이 나올 거야. 그러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즐겨찾기야. 왜냐하면 방폭이 되는 순간에 나랑 같은 서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즐겨찾기가 해지돼 버려. 예, 즐겨찾기가 해지되는 오류가 생기니까 방폭이 되면 반드시 즐겨찾기를 확인해야 된다. 아프리카에 많은 오류가 있어. 아프리카 TV에.
근데 이 오류가 꼭 나한텐 다 일어나. 다른 오류는 여러 방장이 돌아가면서 일어나는데 모든 오류가 망치 부인 방에는 다 집약적으로 나타나. 집중적으로. 참 희한한 일이야. 즐겨찾기에 사라진 사람들 많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좀 즐겨찾기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갑갑한 상황이다. 답답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지금 국민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국민들을 이끌어갈 지도 세력이 없다. 국민들을 이끌고 나아갈 어떤 이 방향타가 없는 거야. 방향타가. 솔직히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함세웅 신부님하고,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님이 그 새로운 정당 운동, 정치 운동의 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뭘 시작하셨잖아요. 나는 거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새로운 정치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급히 정치인들을 타진했던 거. 정동영이나 천정배 같은 사람들을 타진해서, 완전히 그 기대감을, 그 조직에게 할 수 있는 기대를 순식간에 말아먹어버린 거. 그게 너무 아까워. 사실은요, 내가 볼 때는 이 직접 정당 운동을 하겠다. 명진 스님하고 함세웅 신부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직접 정당 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를 야권 통합을 위한 야권 대단결을 요구하는 어떤 단체. 그러니까 이제 제야에서 야권의 대단결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적인 성격으로 위치를 지었다라면, 그래서 모든 야당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연락선 역할을 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너무 섣불리 독자정당 운동으로 비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은 정말 이 야당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주도 그룹이 안 보이는 거야. 옛날에 87년에는 소위 이제 그 국민운동 본부, 소위 이제 제야운동의 선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운동 본부라는 게 꾸려지고, 범국민운동본부?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쭉 주도를 했다라면 지금은 그런 존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존재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됐냐, 이제 운동의 흐름이 196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이승만이 막 진보 세력들을 전부 다 빨갱이라고 죽여버렸고, 60년대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돼서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한일 수고, 굴욕적인 한일 수교 반대 운동, 그게 핵심이었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가 이제 1970년에 전태일이 죽어요. 전태일이 이제 몸에다 분신을 하면서 죽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나한테 노동법을 읽어줄 대학생 한 명만 있었으면 이라고 남겼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서 노동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야. 노동운동이 시작이 돼서 1970년대는 이제 노동운동의 시대야. 그래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 현장으로 가고 노동조합 운동을 막 벌린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60년대 70년대 박정희의 정치 과정에서 농촌이 몰락을 하게 돼요. 농촌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70년대 기독교 농민회, 카톨릭 농민회, 이런 농민회들이 만들어져. 그 농민회들이 1980년대에 학생운동 조직이랑 결합이 돼서 농촌 활동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내지. 그러면서 소위 80년대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이 주축이 돼. 그러다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이 우리나라의 진보운동을 주축이 됐다가 1989년에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모든 이 진보 세력 운동하는 사람들이 스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1990년대에 박원순이 나타나서 시민운동이라는 걸 시작해. 참여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최초의 시민운동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이 시작을 하니까 경실련이라는 소위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참여연대, 그러면 약간 보수적인 경실련, 이렇게 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라는 시민운동이 90년대에 시작이 됐다고. 근데 이게 90년대에 쭉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2000년대를 들어가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시민운동 단체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랬더니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비슷한 성격의 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가 생긴 거야. 환경운동도 여러 단체, 그래갖고 시민단체가 1000몇백 개가 생긴 거야. 근데 이 1000몇백 개의 시민단체가
그 경제적인 자립력을 갖지 못한 거죠. 원래 시민단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이 10,000원 이상 후원을 해야, 회비를 내야 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돈으로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근자 월급도 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고, 여러 시민단체의 이름만 걸어놓고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이 있는 시민단체들은 사실 그 시민단체가 아니야. 그럼 그런 단체들을 왜 만드느냐? 단체장 하려고, 시민단체 대표하려고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더니, 그걸 보고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 지지자들이 괴단체를 많이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진보 세력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발항을 막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운동이 지금은 이제 2000년대 들었으면서 사실은 이제 한풀 꺾여버린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 솔직히 나는 지금 이 기회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 세월호 문제로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사악하고 무능한지가 드러났다면, 나는 올해 우리 이 진보 세력, 소위 이 야권 세력들이 얼마나 그동안 뭘 잘못해왔는지가 나는 다 드러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 최대한 빨리 6개월 안에, 6월 이전에 모든 우리의 골문 상처들을 다 드러내서 그러니 잘못된 상처들을 다 고름을 짜내고 희망을 찾는 그런 올해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인데, 답을 못 찾는 상황인데, 어차피 정치인들은 절대 자기 밥그릇을 내놓지 않아.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놓지 않고, 뭐 3선까지만 출마하고 4선부터 출마하지 말아라, 그래도 말 안 들어. 다 기어 나올 거야. 그죠? 65세 이상 출마하지 마라, 안 들어. 다 기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그런데 이게 본 게임에 들어가 버리면, 본 선거가 시작돼 버리면, 사실은 이 본선거에서 표가 분산되어 버리면 반드시 새누리당이 이겨요. 그러니까 본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네 후보 단일화 협의회 이런 게 만들어져야 돼. 우리 동네 후보 단일화 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런 운동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후보 단일화를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게 뭐냐? 거대한 임시정당을 만들어서, 임시야당을 만들어서 그 야당에서 당내 경선을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명박이 뭘 잘못했냐, 세월호에서. 세월호 원인이 뭐냐?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야당 연대 빅텐트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원래 우리나라의 민간 여객선이 20년까지만, 배가 만들어져서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게 20년까지만 운행하고 이 배를 버려야 돼, 폐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배를 사야 되잖아. 새로운 배를 사려면 몇천억이 들어. 근데 이 선주들이 그 몇천억을 들여서 새로운 배를 살 돈은 없고 장사는 해먹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른 나라에서 폐선 직전의 배들을 사오고 싶었던 거야. 일본도 20년이면 배를 폐선시키거든.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배를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먹고 싶은 거지. 그래갖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로비를 한 거예요. 그 선박의 설령 20년을 늘려달라고, 20년이 아니라 30년, 25년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뭐라 했어? 20년 된 배는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고 5년까지만 연장하는, 그렇게 제한을 바꿔준 거야. 변경해 준 거야. 근데 이건 있으나 마나야. 왜?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월호 같은 썩은 배를 못 사와. 그러니까 이명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명박 초기 2008년에 선박의 연령 제한을 이명박이 30년으로 그냥 조건 없이 늘려줘. 그러자 이 유병원이 같은 놈들이 가가지고 배를 사온 거야. 이 18년 된 세월호를 사다가 그대로라도 운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 세월호가 어떤 배야? 로로선이라 해서 위아래로 그 위쪽에 있는 여객이 타고 아래쪽에는 화물을 싣는 그런 배였어. 이 배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배는 단면을 잘랐을 때 이렇게 넓어. 그래서 물에 이렇게 잠긴 면적이 넓은데 저기 세월호 같은 배는 아래 위로 높은 배야. 아래 위로 높은 배라서 이 배는 균형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배야. 그런데 이 세월호 그래서 굉장히 아주 최대치로 이 배를 만들어 갖고 균형점을 잡아 놓은 건데, 이 여객을 더 많이 싣고 화물을 더 많이 싣고 싶은 욕심에 배를 막 뜯어 고친 거야. 엉망으로. 그래서 이 배가 구조 변경을 한 다음에 계속 균형을 못 잡았어. 조타기가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난 거야. 그런 배를 운항을 한 거예요. 그 배를 운항 허가를 누가 대줬어? 그때 저기 이명박 때 배를 사다가 고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운항 허가를 내준 거야. 그래서 이 배가 운항이 됐는데, 그날 사건 당일에도 배가, 그리고 이 배를 띄울 때는 800m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배를 띄우는데, 그날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그날 4월 15일 밤이 앞에 시야가 800m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모든 배가 출항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20분 동안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20분인가 30분 동안 출항허가가 떨어져. 그런데 출항허가가 떨어져서 배를 출발시키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게 한두 시간인데 그것도 없이 그 30분 안에 허락받고 출발한 거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 형식적인 30분 허락을 받고 배를 출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중간부터 군산 앞바다에부터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걸 계속 가져간 거야. 여러분 페이스북에 어떤 동영상 하나가 떴어. 트럭에다가 거대한 짐을 싣고 가다가 그게 이게 점점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 트럭이 계속 가다가 뒤집어 옆으로 쓰러져 버리는 그런 페이스북 영상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월호가 이렇게 그 균형을 잃고 막 이렇게 뒤뚱거리고 가다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걸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빠져버린 거야. 그런데 결국 이명박이 설령 제안을 풀어준 게 첫 번째 원흉이야. 두 번째는 이 배가 왜 그럼 기우뚱거렸냐? 고박이라는 게 있어. 그런 컨테이너 박스들을 실은 다음에 그 컨테이너 상자들을 고정하는 장치, 배랑 한 몸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장치를 다 한다는 거야. 철선으로 연결을 해서 쇠사슬로 다 연결을 해서. 그런데 그 쇠사슬로 연결을 할 때 한 컨테이너당 8만원에 그러니까 12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대. 그 비용을 아끼려고 세월호는 고박하진 않은 거야. 쇠사슬로 고정을 하지 않고 출발한 거야. 그래서 배가 기우뚱거리니까 이게 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고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 배가 출발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 법이 있었어. 무슨 배? 선장이 선박의 안전점검을 할 의무 규정이 있는 거야.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그게 있어야 됐는데 그걸 누가 없앴어? 박근혜 정부가 그걸 없앤 거야.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배가 안정적으로 고정이 다 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그래서 선장이 그게 안 돼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야.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그 잘못 고쳐진 배를 박정희 때부터 그 운항 허가를 독점해왔던 한국성급이 운항 허가를 해줬고, 그리고 이 배가 뒤집어졌을 때 해경이 막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 못하게 했잖아. 그 이유가 뭐야?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갖고 순환구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순환구호법이라는 게 뭐냐? 사람을 구조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선사가 어떤 한 회사를 정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배를 들어 올리게끔, 배를 인양하는 거를 한 회사랑만 계약하게끔 하는 법을 만든 거야. 왜? 결국 그 선사와 그 배를 건져 올리는 회사하고의 짬짬이, 그 짬짬이를 국법으로 만들어준 거야.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갖고. 그래서 이 선주들이 국회의원들을 데려다가 막 해외여행 시켜주고 로비를 했던 게 들통이 났어. 그런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선주연합한테 로비받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무도 처벌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이명박도 처벌 안 받고, 박근혜도 처벌 안 받고, 한국성급도 처벌 안 받고, 선주연합과 국회의원도 처벌 안 받았어. 누구만 처벌받았냐? 그날 세월호에 탔던 승무원들만 처벌을 받았는데, 선원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원래 세월호 운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들어온 지 2, 3일 안 된 사람들, 그리고 그날 처음 배를 탄 견습,
실제로 승무원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쩌면 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견습 선원들도 지금 7년형을 받고 있어. 말이 되냐고. 배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던 그날 견습 선원으로, 왜 견습 선원에서 태웠냐? 선원 머릿수 채우느라고. 선원 머릿수 채우느라고 태워가지고 그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 견습 선원은 남아가지고 승객 구조 활동도 한 거야. 그런데 그 구조 활동을 했던 견습 선원까지 지금 7년형을 받고 있는 거야. 선장과 선원들만. 그런데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건 그 세월호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막 어떤 여자가 방송하잖아요. 단원고 학생들 제자리에 있으라고 계속 방송했잖아. 방송한 게 4-5명이야. 근데 맨 처음에 방송을 했던 게 사무직 직원들이래. 그들은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선원이 아닌 행정직 직원들이 처음에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을 했다는 거야. 그들은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것도 지금 세월호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야.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느냐. 이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일단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무조건 구명조끼를 들고 공개된 오픈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왜? 배가 한번 옆으로 기울어 버리면 문이 닫혀서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기울기 시작하자마자 구명조끼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입는 거야. 입고 나가면 안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그 구명조끼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막 입으면서 물로 뛰어내렸어야 됐다는 거야. 그런 조치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 왜일까? 그래서 결국 250명의 고등학생과 50명의 일반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고위공직자는. 그리고 잘 모르고 탔던 선장과 승무원들만 처벌을 받은 거야. 이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이제 일단 실종자 9명을 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유가족들이 그 앞에서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정부에서 배를 인양 안 하겠다.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냥 배 인양을 포기하고 구조도 포기하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유가족들이 우리가 그러면 구조를 포기할 테니 인양을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만 인양도 포기할 것처럼 협박을 해가지고 구조를 포기시킨 뒤에 지금은 인양도 안 하겠다. 세월호 인양을 안 하겠다는 거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인양을 안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자, 이걸 왜 혈세로 하냐고. 여러분, 이 사건 당시에 정부는 유병원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한 달 동안 유병원을 팔았어. 기억나요? 우리 정부에서 한 달 동안 유병원만 잡으면 된다고. 2달이지, 2달. 2달 동안 유병원 뉴스만 했다고. 그런데 유병원이 죽어서 발견됐잖아. 유병원이 죽어서 발견됐더니 돈이 없대. 그래서 인양을 못 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몇 조 원이 든다는 개소리를 하다가 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돈 든다고 누가 그랬냐. 그리고 막 인양을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고 또 뻥치는데 영국 전문가들이 와서 인양 가능하다. 왜 비용이냐 인양 가능성에 대해서 뻥치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인양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왜? 인양을 하면 배를 잘못 고친 것도 드러날 것이고 들통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배가 왜 침몰했는지 이게 조타기가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배가 운항됐다는 것도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뭐하고 충돌했는지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질 거 아니야. 배가 인양이 되면. 그 인양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인양되면 그동안 이걸로 돈 벌어먹은 새끼들이 전부 다 모가지가 달랑달랑해지니까 지금 인양도 하지 마라, 진상조사도 하지 마라, 세월호 지겹다, 그만 덮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타고 막 가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갖고 앞에 트럭을 들이받고 죽었어. 이건 교통사고야. 그지? 그런데 이 자동차를 분해해 봤더니 누가 브레이크 선을 일부러 끊어놨어. 그럼 이거 교통사고예요?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이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교통사고로 처리할 문제야? 살인사건으로 범인을 잡아야 돼? 살인사건으로 범인을 잡아야 되는 사건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살인사건으로 범인을 잡으려는 조사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왜? 받아먹은 놈들이.
받아먹은 놈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인양하면 살인사건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그 대통령의 7시간 루머가 조선일보에 나온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그 전날 그 이 세월호에서 노트북을 건졌던 게 있어. 세월호에서 노트북을 건졌었는데 그 노트북에서 그 법원이 증거 조사를 쭉 하면서 노트북을 복원을 했는데 거기 문건이 하나 나와. 국정원 지적사항. 세월호를 국정원이 관리했다라는 문건이 나온 거야. 그래서 세월호를 국정원이 왜 관리했냐. 그래서 이게 막 국민들의 관심을 막 모아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 당일날 7시간 동안 정윤회를 불러서 만났다라는 풍문이 돈다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박근혜 7시간으로 돌려버린 거야.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야? 그때 팩트 링크 좀 저기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가서 세월호 이렇게 쳐봐. 우리 점핑크루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 함께 읽는 뉴스에 가서 세월호 이렇게 쳐봐. 관련 뉴스 다 떠. 그래서 이 풍문이라는 뉴스를 띄워가지고 이 국정원에서 이 세월호를 관리했었다라는 문건을 덮어버린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왜 이명박은 선박의 설령을 30년으로 연장했느냐? 왜 박근혜는 그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느냐? 왜 국회의원들은 해난 구호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활동을 못하게 했느냐? 왜 한국성급은 잘못 고쳐진 배를 불량으로 개조된 배를 운항 허가해줬느냐? 아무것도 진상조사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와 여론조작단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제 세월호 지겹다. 그만 덮자. 인양은 돈이 많이 드니까 포기하자. 아니 국민 세금이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국민 세금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서 이명박이 말아먹은 4대강, 이명박이 문제를 일으킨 자원외교, 이명박이 사고를 쳐서 완전히 부패해버린 방위산업청 비리 도합 200조 원이야. 4대강으로 지금 40조, 자원비리로 60조, 그 다음에 방산비리가 100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조사하자는 얘기를 안 하냐고. 지금 4대강 비리, 방산비리,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계속 시리즈로 밝혀내고 있는데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국민 세금이 아까워서 인양 못한다면서 그 국민 세금 수백조 원을 날린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제대로 안 해. 국정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국정조사 방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 왜? 결국은 국민 세금이란 핑계로 세월호의 진실을 묻어버리고 싶은 거야. 이게 왜냐? 세월호가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쌓여진, 소위 박근혜가 한마디 옳은 말을 했어. 박근혜가 맞는 말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적폐. 쌓이고 쌓인 패단, 누적된 패단이 적폐라는 거야. 세월호는 사실 우리 사회에 쌓이고 쌓인 적폐야. 쌓이고 쌓인 패단이 동시에 다 드러난 거야. 그 전에 여러분 기억나요? 벌써 다 잊어버렸겠지만 세월호 사건 나기 2달 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죽거나 다쳤어. 100명 넘게 죽거나 다쳤다고. 그 사건 왜 일어났어요? 그거 이명박 때 그 리조트를 띄워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명박 때 그 불법으로 강당을 불법으로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불법으로 지은 강당에 눈이 많이 와갖고 무너져 내려갖고 애들이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어. 진상조사 제대로 안 했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2013년 가을에 그 무슨 해병대 캠프? 해병대 체험 캠프 한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 때려 보냈다. 거기서 애들이 많이 죽었어. 그런데 그 해병대 캠프 사건이 발생하니까 박근혜가 사건을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막 얘기했어. 그런데 그 해병대가 4월 1일까지 영업했다니까. 그 희생자 가족들이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그거 문 닫게 했어요. 말로만 하고 넘어간 거야, 말로만. 고등학생들이 해병대 캠프에서 죽었을 때, 대학생들이 마우나 리조트에서 죽었을 때 우리 사회가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안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250명이 죽은 거야. 어?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뭐라는 줄 알아? 김선일이라는 미군 그 무기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납치돼서 참수형을 당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조차도 지키지 못한 이 무능한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이 통한이 어쩌고 저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죽은 애들이 몇 명인데, 만약에 노무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어 봐. 노무현 때, 한 명 죽었다고 그렇게 쌩난리를 피웠던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터진 다음에 박근혜가 보여준 건 뭐예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다가 YTN에다 띄웠어. 알고 보니까 개구라였어. 조문을 하기는커녕 아직 조문서 공개를 안 해갖고 유족들이 막 대화 좀 하자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유족들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허공을 향해 쳐다보면서 막 걸어가다가 뒤돌아서 걷다가 유족도 아닌 동원단 할머니를 붙들고 사진 찍고 가버린 사건이야. 조문한 척 조작했던 거, 그거 유족들이 현장 사진, 현장 상황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바람에 들통났잖아. 그 다음에 5월 며칠날, 5월 중순에 아침 7시 반 뉴스에 나오는 거야. 오늘 아침 9시 반에 박근혜가 우냐 마냐가 키포인트다. 그 박근혜 보좌진들이 감성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한테 눈물 흘리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국민 사과하는 척하면서 눈물 흘릴 때 미리 카메라가 줌업을 하잖아. 그 짜고 눈물 흘렸어. 그러면서 선거 전에, 지방선거가 작년에 있었거든. 작년에 지방선거 전에 새누리당 막 국회의원들이 동네마다 서갖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막 삼보일배라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지방선거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족들더러 나가라고, 시끄럽다고 그랬다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울고불고 삼보일배 하다가 지방선거에서 그 새누리당이 싹 이기니까 입 씻어버린 거야. 유족들 외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잖아. 유족들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폭행했다. 그러면서 채널A TV조선에서 하루종일 보여준 그 동영상이 사실은 유족이 두들겨 맞는 영상이었어. 그거 알죠? 유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고. 그게 한 7월달인가 8월달에 한 5일인가 나왔어, 그 영상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상은 유족들이 괴한들한테 두들겨 맞는 영상이야. 그런데 그걸 김현 국회의원이랑 유족들이 그 대리기사를 폭행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9월이었나? 그것도 쌩 거짓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영호 씨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김영호 씨에 대해서 온갖 허위사실 유포했잖아.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이 유가족들이 돈 때문에 지금 협상 안 해주는 거다 막 이러면서, 그 세월호 특별법이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거다,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는 거다,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는 거다,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250명 고등학생의 죽음을 대처하는 모습이야. 그래놓고 지금 소위 댓글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겹지도 않냐, 세월호 좀 잊어라. 그럼 어떻게 잊어?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맨날 그 댓글원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네들이 좋아서 배 타고 놀러가다 죽었는데 그걸 왜 정부너로 책임을 지냐고. 여러분, 제주도 갈 때요, 배 타고 가면 1박 2일이 걸려요. 비행기 타면 40분 걸리는 걸 배 타고 1박 2일이야. 그러면 배가 싸? 안 싸. 비행기 타는 것보다 싸지를 않아. 그럼 왜 그 배를 타고 갔을까요? 교육부에서 권고했어요. 교육부에서
배 타고 가라고 강요했어. 그래서 애들이 배 타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안산 지역의 학교에서 투표를 한 거야. 애들이 배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그래서 안산 단원고는 그 투표를 안 해갖고 배 타고 간 거고, 다른 옆 학교는 투표해서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비행기 타고 간 거야. 그래서 배 타고 갔다 애들 죽은 거야. 그런데 뭐 놀러 가다 죽은 거를 왜 정부에서 책임을 지냐고?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를,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가 왜 생긴 거야?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어. 정홍원이가 모든 세월호 사건에 대처를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해서 사표를 수리했어. 그래갖고 총리 후보를 새로 뽑은 거야. 안대희라고. 그러면서 청렴 결백의 상징 안대희 그랬는데, 얘가 검찰에서 나간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돈을 수입료로 받은 게 황제 세비라고 난리가 난 거야. 봉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월급이 1억이었나 막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청렴 결백이냐. 5일 만에 그만둬.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 후보를 못 찾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박근혜가 지명을 했는데, 문창극의 과거가 드러나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서 결국은 한 달, 근데 또 끝까지 또 사퇴를 안 하고 버텼잖아.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한 달 만에 그만둬요, 그 사람이 후보를. 그래가지고 정홍원이가 도로 씩 들어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청문회법 위반이야. 왜? 이미 사표가 수리돼서 후보를 2명이나 지명을 했잖아. 그러면 정홍원이 다시 총리를 하려면 다시 재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홍원이 그 세월호 때 뭘 잘못했는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되는데, 청문회 없이 그냥 아까 있던 총리인데, 나간다고 그랬던 총리인데 바꿀 놈이 없어갖고 다시 쓰는 정홍원이 된 거 아니야. 아나바다 정홍원으로 그해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온 거야. 작년 8월부터 쭉 지금까지 왔어. 그러면서 올 1월 달에 뭐 정홍원 총리가 뭐 굉장히 살림을 잘한다, 안 살림을 잘한다 그러면서 막 1월 초에 정홍원을 막 띄웠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살림을 잘한다, 뭐 그 관리형, 섬세한 관리형 리더십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정홍원을 띄운 거야, 1월 초에. 그래서 정홍원으로 계속 갈래나 보다 했어. 그런데 박근혜가 1월 중순에, 1월 둘째 주에 그 무슨 연두 기자회견을 했잖아. 근데 연두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들이 확 뒤집어진 거야. 야, 작년에 한 거랑 똑같잖아. 말은 똑같고 내용은 없고, 그러면서 막 자화자찬을 하고 이러니까 막 국민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한 데다가,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 시작이 됐는데 13월에 세금 폭탄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이제 정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잘했다 막 이러면서 갔지. 거기다 13월에 그 세금 폭탄이 터졌지. 그래가지고 박근혜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 이완구를 총리 지명을 해버린 거야, 갑자기. 그리고 이완구도 출근하다 말고 원내대표 출근하다 말고 갑자기 총리 지명이 돼갖고 총리실로 가서 그 이제 청문회를 준비를 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원내대표 경선으로 휘몰아치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야.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돼버린 거야. 그러더니만 이번에 또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삼심제도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려버리면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법관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 박근혜 빠들이야. 6명이 박근혜 빠들이야. 그들이 문제야. 그런데 이 6명의 빠들 중에 한 명이 그만두는데, 그만둔 자리에 앉히겠다는 사람이 누구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검사. 지금 박근혜가 이 위기의 난국을 구하라고 총리 후보로 앉혀놓은 이완구는 전두환 때 삼천교육대에서 일해서 훈장 받은 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정리하라고 대법관을 지명한 애는 전두환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검사.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상황이야 지금.
웃음만 나와. 웃음만 나와. 사람들이요. 왜 보수와 진보 중에 보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의 모습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보수의 모습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동안의 모습이 어땠어요?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모습은 처음에 딱 집권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무슨 문제였어? 인사 문제. 장관 후보들을 데려왔는데 장관 후보들이 다 난리도 아니었잖아. 막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어. 이동욱이라고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명을 했는데 막 삥땅 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공금 횡령. 그거 들켜가지고 막 개망신 당하고, 그거 이명박이 지명했다고 뻥 깠다고, 이명박이 우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지명했다고 티나니까 그냥 국회에서 잘라 막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새로 만들겠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야당이 물어본 거야. 그거 뭐 하려고 만드느냐. 그랬더니만 막 사태질하면서 발목을 잡았다고 막 욕을 한 거야. 그래 그럼 만들어 그래갖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데려갖고 왔어. 그는 뭐 미국에서 CIA로 일하고 IT 사업가고 뭐 뛰어난 인재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마누라가 울어요. 그래서 가버렸어. 야당을 막 협박을 해가지고 그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키려고 했는데 마누라가 운다 그러면서 가버렸어. 왜 마누라가 울었냐?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 업소가 떡하니 있던 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청문회 때 그게 나올 거라 했더니 가버렸어. 그 다음에 뭐 국방부 장관, 그때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를 만드네 어쩌네 쌩 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 후보를 박근혜가 딱 지명을 한 거야. 왜? 핸드폰 고리에 유경수하고 박정희를 핸드폰 고리에 십자수 놔가지고 달고 다니는 아저씨를 국방부 장관 후보로 앉혔어. 지명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천안함 때 군 골프장에 골프 치러 다니고 연평도 때는 일본 온천에 놀러 간 거야. 왜 문제가 되냐? 천안함 때 골프 친 거는 예비역이니까 어떠냐? 그 당시 천안함 때 모든 군부대가 골프를 금지시켰어. 그런데 그 골프 금지됐다고 신난다고 군 골프장 돌아다니면서 골프 친 거야.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예비역인데 어떠냐 이런 거야. 근데 문제는 연평도야. 연평도 사건 때가 준전시였어요. 우리나라 본토가 공격을 당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비역 장성들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국가에 보고하고 그리고 국내에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게 무슨 진돗개 몇 일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본에 온천 여행 갔잖아. 근데 그걸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얘가 잘린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잘린 게 아니야. 무기 회사의 브로커였다는 게 들통이 나. 무기회사 브로커였다는 게 들통이 나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불법 주식까지 갖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물러나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핏빨아먹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인데 삼성 변호사 출신을 떡하니 앉혀놨어. 근데 삼성 변호사 출신이 그나마 계속 앉아있으려고 했는데 불법 외환 자금이 터진 거야. 그래서 물러났어.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청장,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그 업무를 담당할 중소기업 청장을 지명을 했는데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해라. 그래야 된다 고위공직자. 싫은데요? 그래서 거절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윤창중이란 대변인을 대변인을 만들겠다니까 언론계도 반대하고 정치계도 반대하고 안 된다. 그 사람 거기서 앉히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가 고집을 피워갖고 그 자리에 앉혔어. 그래갖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빤스를 벗는 바람에 그냥 빤스 외교로 그냥 첫 번째 정상회담이 그냥 개망신을 떨고 돌아오게 되는 내 미국 W 호텔 가봤잖아. 거기서 알드만 팬티 스캔들, 아유 코리안 스캔들 아주 개망신. 흑형이 막 비웃더라고. 문 따주는 흑형이 막 비웃었어. 윤빤스. 근데 이제 가장 우리를 기가 막히게 했던 건 우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아는 게 없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웃지 좀 말고 말하라고 막 그랬는데 기어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안 치냐.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반대를 했어.
근데 박근혜가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안 쳤잖아. 그래갖고 1년 만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잘랐잖아. 세월호 사건 터지기 직전에 잘랐던가? 세월호 사건 터지기 직전에 결국 무능해가 무슨 수산물 시장 가갖고 쇼했다가 걸려가지고 국민 여론이 폭발하니까 잘랐어. 그냥 모래였다 이러면서 그랬지.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인사 문제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그러더니만 이제 여름에 정신 차려갖고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수려한 외국어 실력. 그래서 영어로 연설해서 기립박수를 받고 프랑스어로 연설해서 기립박수를 받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 그래서 차관들까지 꼼꼼히 다 챙겼다고 그러면서 쫙 보도자료 뿌렸는데 법무부 차관이 그냥 별장 성접대에 떡 찍히는 바람에 망신 개망신을 다 떨고, 그리고 막 한복의 아름다움을 막 전파했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영국 가고 푹 철푸덕 넘어지는 바람에 한복의 위험성을 온 세계에 표현을 하고,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냥 다보스 포럼 회장이 띄엄띄엄 물어본 것도 못 알아듣고 뻘소리 했다가 듣다 온 세계에 들통나고, 그러면서 나라 안에서는 저기 뭐야 국정원 직원들 댓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뭐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강금을 하고 그러면서 대선 토론 때 거짓말했는데 다 들통나가지고 그 여직원이 수천 개 댓글 쓴 게 나타난 거 아니야? 그거 밝혀낸 최동욱하고 윤석열은 막 쫓아내가지고 검찰총장 옷 벗기고 윤석열은 지방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위기에 몰리니까 이석기가 빨갱이라고,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다고 그러면서 막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근데 대법원에서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야! 진짜 씨. 작년엔 세월호 문제 터지고 막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막 뻥을 까는데 진숙이가 만든 저기 해양수산부 그 매뉴얼에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나와 있고. 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더니만 작년 연말에 막 그 저기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온갖 유언비어를 퍼부어가지고 세월호 문제를 저기 마무리를 시키는 듯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터진 정윤회 문건, 그리고 정윤회하고 박지만이가 권력 투쟁을 한다. 아유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뭐 한나라야 진나라야? 송나라 당나라도 아니고 무슨 십상시? 이거 당나라 망할 때 나온 얘기 아니야? 십상시 얘기? 정윤회와 십상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와 무슨 뭐 동양고전 찍어, 중국 싸구려 드라마 찍는 것 마냥 뭐 정윤회를 불렀다 만났네 안 만났네, 뭐 정윤회가 이혼한 이유가 어쩌네 저쩌네. 아우 망신 개망신 진짜. 후한 말기. 아니 지금 뭐 아휴 삼류 중국 드라마 찍는 것 마냥 생 지랄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데려온 게 전두환 때 삼천교육대에서 일했던 이완구를 총리로, 전두환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했던 검사를 대법관으로, 그게 지금 박근혜식 정치야? 국민들은 지금 아니 여러분 그 도시가스요, 여러분 얼만큼 올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만큼 올랐는지 써봐. 작년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며. 우리 동생네는 작년에는 아빠가 아파가지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올해는 거의 안 튼 거야. 근데 돈은 2배로 나왔어. 2.5배 2배 확실함. 기가 막혀. 난방비가 공지도 없이 보도도 없었죠. 기사도 없었잖아. 도시가스 요금 오른다는, 난방비 오른다는 기사도 없었어. 영수증 받아보고 지금 나 난리가 난 거야. 다들 겁나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춥게 살았잖아. 다른 때보다 이번에 올해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때보다 막 그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온도가 적어서 대부분 가스 많이 안 썼어. 그죠?
이게 재작년 뭐 2012년처럼 추웠으면 가스를 많이 썼을 텐데 올해는 많이 안 추워가지고 예, 올해는 많이 안 추워서 거의 보일러들 안 틀었단 말이야. 다들 춥게 살았어. 근데 2배가 됐어. 실제는 더 올랐다는 얘기야. 어? 세금 폭탄에 지금 세금만 올라? 세금이 오르면 뭐도 오르는 거야? 의료보험도 올라. 그러면서 건강보험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쥐꼬리만 난 월급에 개딱지 같은 집 있어도 건강보험료 엄청 올라요. 그리고 막 중고차 같은 거 있으면 그런데도 막 그거 전부 재산이라 그래갖고 몇십만 원 걷어가잖아. 그런데 대재벌들은 200억 부동산 가지고 2만 원 내고 그래. 아예 한 푼도 안 내거나 3천만 원 이하로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은 저기 연금 받는 공무원들도 안 낸다며. 몇십만 명이. 부자들은 건강보험료 안 내. 우리 같은 서민만 내는 거야. 그래서 바꾸라 그랬더니 안 바꾸기로 했대잖아. 안 바꾸기로 했대. 아니 우리 같은 서민은 개딱지 같은 집 은행이 소유가 절반 이상인데 그런 집에 중고차에 그런 거 있다고 수십만 원 건강보험료 걷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10,000배가 많은 재벌들은 재산이 10,000배가 많은 재벌들한테 10,000배를 걷어야 될 거 아니야. 10배 10배 걷고 땡이야. 나보다 재산이 10,000배가 많은 재벌한테 10배 걷고 땡이야. 200억짜리 200억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뭐 15,000원 2만원 걷어. 내가 갖고 있는 10년 된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엄청 내고 있는데 외제차 8대를 갖고 있어도 소득이 없다고 건강보험료 제로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다가 우리 서민들한테 지금 서민들의 뭐 담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 드라마에서 뭐 우리 세금으로 무슨 영화가 나왔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가 드라마의 한 장면인가 아저씨 뭐 경찰한테 어떤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저씨가 받는 월급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러는 아줌마 세금 얼마나 냈는데요. 그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소득세를 못 나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줄 알아. 자,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소득세를 못 내도 눈칫밥 먹으면서 어디서 용돈 받아갖고 여러분이 슈퍼에서 2만원어치 군것질을 했다. 2,000원 세금 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마트에서 50만원어치 장을 봤다. 5만원 세금 낸 거예요. 담배 한 갑을 피는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내는 세금이 얼마야? 담배 한 갑을 피는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내는 세금 12만원이야. 50만원어치 장을 봤으면 10만원 5만원 부가세를 냈어? 하루에 한 갑 담배를 피면 12만원 담배세를 내는 거야.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름을 20만원어치 넣었다. 10만원이 세금이야.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담배에다 내는 세금이 연봉 7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래잖아. 연봉 7천만원짜리 소득세하고 담배 한 갑 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금 10% 몰라? 그거 박정희가 만든 세금이잖아. 소비자가의 10%가 그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장난이 아니야. 전화요금 뭐 그러잖아요. 뭐 저기 통신비 다 할인 들어가요. 막 그러잖아요. 전화기 바꾸라 그러면서 통신비 할인된다고. 그러면서 전화기를 전부 다 할인 받아가지고 거의 돈 안 낸다고. 그런데 영수증 받아보면 다 나와. 기계값 다 나와. 그죠? 다 개뻥이야.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SK통신이 결국 국민들한테 피 빨아먹고 된 거야. 공짜폰이라는 이름으로 전화요금 다른 나라에 2~3배로 받아먹고 통신요금 다른 나라에 2~3배로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자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청소년 행복지수 뭐 상위권이라고 또 뻥을 쳤다 걸렸더만. 그 얘기 봤어요? 청소년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상위권이라고 그리고 발표했었다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조작이었다며. 참 대단해. 그리고 이명박도 뭐 자원외교로 해가지고 자원외교 회수율이 114%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미래의 기대 수치라며. 실제로는 10%야. 완전히 무슨 조작에 개뻥 난리도 아니야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도 지지하면 그게 지지한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 자 여러분, 지난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던 박근혜 지지율 왜 이번 주는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루에 2건씩 나오던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던 박근혜 지지율 왜 이번 주에는 어제 오늘 안 나올까? 내가 그럴 거랬잖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끝나면 그 여론조사 안 나올 거라 그랬잖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지난주에 20%대까지 떨어졌다라고 나왔잖아. 그래놓고 지금 이번 주에는 어제 오늘 지나도록 주말에도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나온 거 있어요? 어제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있어요? 어제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있어? 없잖아. 내가 뭐라 했어? 그 여론조사 그거 새누리당 경선용 여론조사 발표라 그랬잖아. 기가 막히죠? 신기하죠?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되니까 진짜 신기하지? 예. 주말에 회복. 주말에 회복됐다라고 나왔어? 내가 뭐라 했어? 박근혜 지지율 올라간다고 나올 거라 그랬잖아. 이게 내가요 언론을 내가 2004년부터 10년 동안 언론을 감시해왔다니까. 예, 32%대 회복이라고 나왔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11년째 언론을 봤어. 얘네들이 어떻게 국민을 속여가는지, 얘네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내가 11년 동안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대로 되잖아. 내가 그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되잖아. 그죠? 왜냐면 나는 지금 내가 언제부터야 내가 하여튼 20년 넘게 정치를 지켜보면서 예측을 한 사람이야. 노태우가 당선될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예견을 쭉 해왔던 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한 일을 20년을 해봐. 거기 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는 뉴스를 보고 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을 20몇 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여론 조작단을 11년을 추적해온 사람 아니야. 내가 여론 조작단을 11년 동안 추적하고 뉴스를 내가 5학년 때부터 안 믿은 사람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대로 벌어진다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뻥을 칠 거다. 내가 지난 주말에 그랬지. 지난 주말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야당에 벌어질 일 지금 막 고집을 피우지. 그래, 고집 한번 피워봐. 그게 고집 피워가지고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한 달 뒤에 오늘 이 전당대회 때 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어.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이번 이 전당대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야 내가. 그때까지 전당대회 얘기 한마디도 하지마.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내가 이 딱 9일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을 거예요 내가 아주. 자, 하여튼 뭐 망치부인 중립입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중립 아니에요. 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중립 아니야. 여러분 그 뉴스의 이해인가?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작가가 쓴 책을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이 쓴 내용이 내 생각이랑 100%야. 내 생각을 100% 좀 어렵게 썼어. 무슨 얘기냐? 언론이 중립을 지킨다? 난 거짓말이라고 봐.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중립이야? 뉴스의 시대.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중립이야? 박근혜 배후 조정이잖아. 어? 재벌 편파 방송 아니야. 채널A, TV조선이 중립이야? 재벌 편파 방송이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가장 메이저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YTN, MBN 얘네가 전부 재벌 편파 방송을 해. 그런데 여기에서 중립을 지켜? 그럼 누구 편 드는 거야? 결국 재벌 편 드는 거예요. 재벌이 국민들의, 내가 조금 아까 전화통신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통신비가, 우리나라 삼성이요, 다른 나라에 8만원, 7만원, 10만원 팔 때 우리나라에 30만원을 받고 팔았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외국에서 약정만 하면 30만원에 파는 걸 우리나라 90만원, 우리 돈 다 주고 있어. 90만원을 다 우리가 다달이 내고 있다니까? 어? 다른 나라보다 수십 배, 서너 배씩 비싸게 팔아먹고, 다른 나라보다 서너 배 비싼 통신요금 내라 그러면서 결국 재벌들은 국민을 피 빨아먹고 재벌이 된 거야. 근데 그 새끼들이 우리 국민들을 지네가 먹여 살렸다가 뻥을까? 그러면서, 자, 여러분 그 뉴스 들었어요? 지금 재벌이 사내에 10대 재벌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갖고 있는 게 500조 원이래. 500조 원을 사내 보유금으로 싸놓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의 몇 프로만, 1조 원 0.8%만 풀어도, 1%도 아니야, 0.8%만 풀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이 사라진대. 어? 지금 10대 재벌이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돈이 500조 원인데 4조 원만 풀어도, 1%가 5조 원이야. 4조 원만 풀어도 비정규직이 사라진다는 거야. 10대 재벌의 비정규직이 사라진대, 10대 기업에. 어? 그러니 지금 이게 10대 기업만 500조야. 10대 기업만 500조야. 우리나라 100대 기업으로 확장해봐봐.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 돈 다 누구 돈이야? 이 비정규직들한테 정규직으로 줄 돈이야. 중소기업에 제값을 줘야 될 돈이야. 하청기업에. 그거 안 주고 쌓아놓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 돈 왜 쌓아놓고 있냐? 중소기업에 제대로 돈을 줘라, 노동자들한테 월급 제대로 줘라,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뭔 얘기해? 복지를 줄여야 된다. 계속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게 뭐야? 자, 뭐 유승민이가 증세 없는 복지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얘기가 뭐겠어? 증세 없이 복지도 없애자는 얘기야. 지금 새누리당이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세금을 올리재? 재벌들한테 세금 걷재?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복지를 줄이자는 거야. 복지. 증세 없는 복지가 문제다, 이 말이 뭐냐? 증세를 안 하면 복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증세하겠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증세 없는 복지, 이게, 그렇지, 서민들한테 증세한다는 얘기지. 서민 증세, 복지 축소. 서민들한테 증세는 해. 그런데 복지는 줄이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주장이에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주장이야. 증세와 없는 복지. 그게 요즘에 댓글 1등이라며.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한테, 정확한 거는요, 서민 증세예요. 서민 증세. 지금 과거에 대통령이 언제 대선 때는 서민 증세 없이, 서민 증세는 없을 거다. 그리고 복지를 나니까 내가 하면 한다니까요, 그랬잖아. 그런데 문재인이 주장한 건 뭐야? 부자들에게 증세해야 된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그 얘기했어. 근데 박근혜가 자기가 하면 부자들한테 세금 안 걷고도 복지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복지도 줄고 서민들한테만 증세를 했어.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 여러분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3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로 떨어졌어. 3분의 1? 기름값이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야. 다른 나라는. 왜? 전 세계 기름값이 폭락해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3년 전에 비해서 25%인가 떨어지고 끝이야. 이모 방송 중인데. 다시. 예. 세월호 그만 들먹이지? 세월호 다시 얘기해야 되나? 아까 세월호 다 얘기했어.
그래서요,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안 떨어졌어. 왜 안 떨어졌을까? 유류세 때문에. 유류세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야. 원래 유류세가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유류세가 기름값의 40%였어. 기름값의 40%. 그래서 기름값이 내려가면 유류세로도 줄어들었어.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뭔 짓을 했는지 유류세는 그대로야. 기름값이 내려도 세금은 그대로야. 지금 1,000원이 세금이라며. 1,000원이 세금이라며. 그러니까 기름값이 안 떨어지는 거야.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떨어진 기름값이 우리나라만 안 떨어지고 벌써 다시 올렸어. 리터당 얼마로 다시 올렸어. 유류세가 뭐냐면 그 기름에다가 기름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세금을 붙여요. 세금을 붙이는데 그게 김대중 노무현 때는 만약에 기름값이 1,000원이면 400원이 세금이었어. 2,000원이면 800원이 세금이고 1,500원이면 그 얼마야? 600원이 세금이었던 거야. 기름값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세금이 기름값은 떨어져도 세금이 안 줄어. 고정 세금이야. 왜? 그걸로 지금 세금을 떼우고 있는 거야. 메꾸고 있는 거야. 왜 그랬냐? 옛날에 노무현 때는 노무현 때 법인세가 노무현 때 재벌들이 내는 세금이 25%였어. 그걸 이명박이 22%로 깎아줬어, 첫 해. 그리고 그걸 계속 해마다 깎아준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16%를 내고 있는 거야. 세금이 누구 때? 노무현 때 내던 세금에서 지금 25% 내던 세금 16%만 내고 있다고. 그럼 10%가 줄은 거야. 그러면 10%가 줄었다. 그 당시 그게 10% 말이 10%지. 실제로는 얼만큼을 줄은 거야. 얘네들이 40% 정도를 줄인 거야. 세금을 45%? 절반 가까이 재벌들한테 세금을 안 걷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세수입이 적은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노무현 때는 어떤 세금이 많았냐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어. 그래서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거기서 부동산은 거래세를 받는단 말이야. 그게 세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 때부터 집 팔리냐고. 거래가 없잖아. 이명박 때 집값 팍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 세금도 줄은 거야. 그랬지. 거기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막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한테는 6억 이상의 아파트들한테 종합부동산세를 걷었어. 근데 그것도 이제 안 걷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한테 수십조 원을 깎아주고 그 수십조 원을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계속해서 세금이 올라간 거야. 세금만 오른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국민연금도 오르고 다 올랐어. 그런데 혜택은 줄어. 방 관리를 뭘 하라고. 별일 없구만. 뭐 방 관리해라 어쩌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트랜실님. 그럼 님부터 정리되는 수가 있어요. 예. 내 중계방 채팅도 봐. 중계방 채팅도 보고 있어요. 냅두는 거야. 왜? 저것들이 저렇게라도 듣다가 사람 될까봐. 망치 부인의 콩나물 이론 몰라? 욕하러 왔다가 망치 부인 방송 듣고 사람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내보내라 마라 그래? 그거는 한 벌레를 인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누가 통진당이야? 내가 통합진보당이야? 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죄, 예, 고소할 거예요. 예, 너 한번 고소 당해봐. 그래서 네 경찰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그걸로 너 적인 거 알지? 민사소송에서 벌금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 알지? 각오해. 넌 뒤졌어. 어따 대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지랄이야. 난 지금 어느 정당도 가입 안 했어. 나한테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놈들 각오해. 그거 알지? 내가 1,000명 고소한 거.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이 기가 막히는 거야. 국민들이 기가 막히는 거야. 정말 박근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정말 새누리당 너무한다 싶은 거야. 근데 그 너무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이게 야당이 그 뭐라 그러나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깜짝이야. 어서 와. 야당이 대안 세력답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나라 야당의 주류 세력이 김한길, 안철수였잖아. 김한길, 안철수가 내리 주장한 게 뭐야? 새누리당이랑 협력해야 된다. 그 주장만 했어. 그 어떤 국민이 그런 당을 야당이라고 그러겠어. 원래 야당의 역할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야당이란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주 업무야. 야당은 여당이랑 협력하라고 있는 당이 아니야. 야당의 존재 이유는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라고. 그래서 여당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라고 야당이 있는 거지, 새누리당에 협력하라고 있는 게 야당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김한길, 안철수 얘네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뭔데? 누구랑? 여당이랑 협력해야 된다. 아니 지금 여당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온갖 불법 만행을 저지르는데 걔네들한테 협력하는 건 나치 부역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고. 근데 지금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소위 그 당시에 김대중이 대통령 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당 의원들 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삼선사선 하면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당의 역할을 몰라. 야당의 역할을 모르고 지네가 여당인 줄 알아. 그래서 저지랄들이야. 그러니까 국민의 희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땐 국회의원 3번 했으면 4번째는 찍어주면 안 돼.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야. 국회의원 4번 했으면, 국회의원 3번 했으면 이제 4번째는 안 찍어줘야 돼.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65세 넘으면 국회의원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기 정년하고 새파란 나이에 40세 50세에 정년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날려먹고 극빈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65세가 넘어도 계속 하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국민의 고통을 공감해야지. 그래서 국민들이 똑바로 해야 돼요. 국회의원 3번까지만 찍어주고 4번째부터 안 찍어줘야 돼. 65세 이상 나오면 안 찍어줘야 돼. 그래야 야당이 새로워져. 지금은요 야당 평균 연령이 여당보다 높아. 야당의 평균 연령이 여당보다 높아. 더 늙었다고. 그리고 20년째 같은 인물이야. 96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인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뭔가 야당한테 새롭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야. 기준 2가지를 기억하세요. 3번까지 국회의원 했으면 이제 그만해라. 3번까지 국회의원 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65세 넘었으면 이제 출마하지 마라. 그래야 이게 이 새로운 변화가 되는 거야. 물갈이가 돼. 안 그러면 지금 이대로 이 사람들이 아마 50년 갈라 그럴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지금 녹화가 또 몇 분인지 모르겠다. 이 녹화 또 끊기는 거 아니야? 오늘 방송 별로 마음에 안 드셨죠?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막 마음속에 화가 차는데 제대로 화를 못 내니까 방송이 안 돼. 그냥 차라리 이번 주 그냥 확 쉬고 다음 주에 쌍욕을 하면서 시작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스스로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방송이었어요. 하고 싶은 욕을 못하니까 병이 되는 것 같아. 예. 오늘은 방폭이 없었죠. 요게 지금 녹화를 한번 중간에 끊었기 때문이야. 녹화를 한번 중간에 아까 막 이상하게 버퍼링 있어갖고 녹화를 한번 끊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지금 방폭이 없이 왔는데, 내일도
내일도 4시쯤에 한번 끊자고 4시쯤에 녹화 중단하고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9일날 다 죽었어 이제 너네. 9일날 다 죽었어 너네. 기다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할게요. 예. 내 마음 같아서는 사실 방송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내가 방송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더 화병이 나겠어. 그지? 방송 정리할게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속이 뻥 뚫리고 있다. 예. 망치부인 방송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참 많이 부족한 방송이고, 예.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 조절을 못하는 망치부인 방송에 와서 막 욕먹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뭐 준다고 욕먹고 사랑한다 그랬다고 욕먹고 그러면서도 그냥 시작되면 열심히 쫓아와갖고 자리를 차지해 주신 그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사실 망치부인 방송은 망치부인 때문에 보는 게 아니야. 망치부인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 만드는 방송이잖아요. 그죠? 우리 방송은 망치부인 때문에 보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여론을 형성하고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이게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방송이라고 봐요. 이게 내 방송이다 싶었으면 내가 벌써 접었어. 접고 내가 떴어. 근데 이젠 그렇게 안 뜨잖아. 이미 이 방송은 내 방송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의 생명력은 망치부인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는 확 뒤집고 그냥 잠수 타고 싶지만 꾹 참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화병이 나고 몸이 점점 골병이 드는 것 같아. 이 화병이 깊어서 골병이 되는 것 같아. 자, 오늘도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아슬아슬 우리 망치부인 저러다가 뇌혈관 터지면 어떡하나 걱정들 하고 그러면서 보내셨죠? 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열리자마자 달려와서 자리 차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로 망치부인 방송 1000명방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으로 이 강제로 추천받기 불타는 10미닛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의 소송비와 그리고 이 방송 제작 비용을 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315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녹화 뜨고 녹음해서 팟빵, 팟캐스트 그리고 뭐 쥐약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풍행공님, 여비고님, 참세상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망치부인이 꿈꾸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는 언제쯤이나 올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나는 40년 내다본다 그랬잖아. 지금 당장 매번 기회가 올 때 혹시 이번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걸 조급함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 조급함을 버립시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날마다 우리가 온몸을 터트리는 물방울이 돼서 이 바위에 내리꽂히다 보면 32년 뒤에는 이 바위가 쪼개져 있을 수 있어요. 이 강고한 이 황금 물신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 군부 독재 세력, 이 단단한 바위가 32년 뒤에는 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힘들 냅시다. 지치지 마시고요. 예,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라 그랬죠. 소나무는 겨울이 돼야 그 본 모습이 드러나요. 저는요, 특히 여행 중에 겨울 여행을 좋아해요. 왜 겨울 여행을 좋아하냐 하면, 여름에는 나뭇잎들이 너무 화사하고, 그러니까 풍성하고 꽃이 너무 화사해서 나무의 줄기, 나무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을을 지난 겨울의 나무는 온몸의 모든 허위와 가식, 허세를 다 떨어버리고 그 본체, 올곧은 그 가지와 이 줄기, 그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겨울의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히 겨울 여행에서는 그동안 눈에 안 보였던 소나무가 얼마나 푸르고 늠름한지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겨울 여행을 좋아해요. 시련이 왔을 때 능력을 드러내는 상록수처럼, 본질을 드러내는 상록수처럼, 정말 이 나라가 이 멸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애국심,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냅시다. 정말 자유와 평화,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우리가 목표하는 그것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일도 낮 2시에 모여서 함께 꿈꿔 갑시다.